헌법재판소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유용하 YTN 개건 해설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을 지내신 이준일 고려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인용이냐 기각이냐 많은 분들이 숨죽이면서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를 지켜봤는데요. 22분 만에 그것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또 만장일치로 인용이 됐습니다. 우선 오늘 선고를 보신 소감을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을 지내신 이준일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애초에 국회 소추인단이 13가지 소추 사유를 제시를 했는데 재판부가 5개로 정리를 했고 오늘 또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결정문을 만든 것 같은데 그 앞부분 3가지 그 부분 그 뭐 세월호라든지 권한남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마지막 그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개입 사실이 이제 파면 사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아마 뭐 짧게 결정문이 이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여론의 반영은 법률이라고 그러고요. 민심의 반영은 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국정농단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의 사적 남용을 통해서 국정농단을 했다는 부분을 파면 사유로 헌재에서 봤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그 국민의 민심을 헤아린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누차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촛불 혁명이라고도 얘기하죠. 촛불 혁명적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중요한 사건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향후에 마련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2개 놀랐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선고기한보다 이게 더 짧아요. 왜냐하면 이 쟁점은 훨씬 많은데 그때는 25, 6분 걸렸는데 오늘 이게 21, 2분 걸렸거든요. 그게 좀 예상과 달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결론만 8대 0이 아니고요. 중요한 게 그 쟁점 4개가 전부 다 이견이 없어요. 이 말은 이게 모든 분이 일치해서 아마 이게 그 딱 최순실의 농단 그 하나만 이게 탄핵 사유고 나머지 이게 세월호 7시간이나 언론 자유나 그다음에 이 공무원 인사권 남용은 아니다. 이런 개별 쟁점까지 모든 8분의 재판관이 다 일치했다는 거. 저는 이게 상당히 예상과 달리 좀 놀랐고요. 아마 이게 그 취지는 더 이상 이게 그 혼란보다는 뭔가 이게 국론을 좀 통합해서 화합으로 가자. 이런 이제 취지가 없고요. 오늘 이게 아마 촛불하고 태극기 집회 때문에 불상사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모두 승복하고 좀 이게 화합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세세한 쟁점 부분까지 전원 일치를 본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소수 의견도 있었고 뭐 실제로 그 이진성 재판관과 김수 재판관은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책임을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 빼고는 사실 이제 일치된 의견을 보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마 소수견해가 발표될 경우에 그분들이 이제 성함을 또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뭐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 더 중요한 거는 뭐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법리적으로는 좀 명확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재판관들은 이런 재판할 때 뭐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많이 받는다면서요? 이번에도 뭐 91일 만에 이제 최종 선고가 내려졌는데 뭐 기간은 뭐 이렇게 길지 않았지만 뭐 평의도 뭐 60번이나 했다고 하고요.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시간에도 많이 쫓기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91일, 그러니까 92일 차가 오늘 되는 건데 아까 선고문에서도 나오던데 결정문에서 60일 동안 평의를 했다. 그리고 준비기일 3번, 그리고 또 변론기일 17번. 그리고 그 수많은 뭐 자료들이 뭐 4만 5천 페이지가 넘는 자료들에다가 뭐 참고 자료까지 하면 뭐 몇 박스가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재판관들이 뭐 쉼 없이 일하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뭐 그 사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상당 부분은 좀 명확한 부분,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이런 부분들은 뭐 정호성 핸드폰이라든지 또 안종범 수첩 뭐 이런 또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심증을 굳히는데 뭐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헌재의 오늘 선고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 좀 있었습니다. 뭐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를 거부한 부분이라든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부분이라든지 이것까지 다 좀 일침을 가해서 눈길을 끌었거든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연 대통령 파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직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국정 운영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느냐 향후에 이런 측면도 많이 고려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런 국정농단, 대통령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국정농단 외에도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도 협조한다 그러다가 전혀 조사대에 응하지 않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이런 측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의 주장했단 말이죠. 그리고 헌재의 재판에도 전혀 협조적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헌재에서 판결할 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후에도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 수호라는 문제. 대통령 헌법 수호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 수호자인데 헌법을 수호할 만한 그 자질과 그리고 자제가 돼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지가 없었다고 봤던 거죠. 결국에는. 헌법 수호 의지가 이렇게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그 특검 검찰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헌재 재판에 오히려 직접 출석을 해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하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재판관들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게 그게 탄핵시키는데 조금 더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그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요. 예를 들어 이게 그 최순실의 어떤 사익 추구를 처음에 이게 방조한 거, 이것 플러스 그 이후에 그 언론하고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걸 오히려 이게 못하게 막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검찰 특검 헌재까지 전액에 출석 안 해서 이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헌정 질서 훼손된 걸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큰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혹시 마지막 변론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 그리고 대리인단이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을 향해 보였던 어떤 수위 높은 막말 논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까지 재판부는 줄곧 이게 이제 형사 재판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소추위원단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소추인인 청구인 그 피청구인 대통령 혹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자신의 어떤 그런 책임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통령도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단의 사실 변론 수준도 그렇게 뭐 헌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증하는 자세가 아니라 뭐 기피 신청이라든지 막말이라든지 뭐 심지어 주심 재판관을 뭐 대리인단 뭐 그 소추인단의 대리인이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 수준 변론 수준이 조금 이 탄핵 재판에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재판관들로서도 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죠. 태극기 집회에도 뭐 열심히 나가고 발언도 뭐 강한 그 얘기를 많이 했던 변호사는 불복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파면 선거와 관련해서 민심이 아닌 촛불 세력의 날개를 달아주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저는 이게 그 대단히 그 부적절한 발언을 보고요. 그리고 이게 그 법적으로요. 불복할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일단 좀 발언 내용을 우선 잠깐 들어보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촛불 세력에 난리를 깔아주게 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들면 촛불 집회를 누누이 탄핵 사유로 이렇게 지적을 했는 국회 탄핵 소추에 결국은 손을 들어주게 되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이 되고 그 대신에 이석기는 2번이나 사면했던 그 세력들 이 세력들이 또 사면해가지고 나올 것이 그리고 결국은 그 민노총이 주도한 촛불 집회가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고 결국 그것이 진정한 민심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포장해 나갔을 때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냐. 저는 참담합니다. 저는 이게 일단 저분 발언이 팩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민심이 아닌 촛불 세력이 했는데 민심의 일단 70~80%가 탄핵을 이게 찬성한 그건 인정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팩트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재심 사유가 법으로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판결 보면 8인 재판부도 합법이다. 그다음에 국회 절차는 자율권이니까 합법이다. 전부 이게 판시해버렸기 때문에 재심 사유 자체가 없고요. 저는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이게 대통령이 지금 승복 메시지가 없잖아요. 저는 이게 그 대통령이 물론 이게 법적 심판에서는 오늘 탄핵이 됐지만 앞으로 이게 또 역사적 심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도 진심으로 이게 그 판결을 승복한다. 또 이게 태극기 집회 참여에도 좀 승복해라. 이런 이제 메시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서석구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이 대통령 대리인단 전체에 합의된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뭐 보십니까? 그동안 예. 대리인단이 사실 의견의 일치를 잘 보지 못했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과 대리인단 사이에서도 소통이 좀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지금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주장도 하고 예. 계시지만은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참모들이나 이런 대리인단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어떤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지금 마련돼 있지 않지 않는가 이런 의혹도 좀 듭니다. 예, 잠깐 집회 현장 화면을 잠깐 좀 보시죠. 네. 왼쪽에는 촛불 집회, 탄핵 찬성 집회가 7시부터 예정이 돼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속속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비교적 질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탄핵 반대 집회 현장 오늘 상당히 격앙됐었습니다. 낮에 격렬하게 경찰과 부딪히면서 2명이 사망했고요. 네. 또 2분이 또 위중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경찰도 또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쪽의 그 화면이 상당히 그 대조적인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판결이 났으니까요. 예. 지금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분열과 갈등의 어떤 시대를 종료하고 통합과 포용의 이제 어떤 국면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 꼭 짚어야 될 문제는 뭐냐면 헌정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이것은 바로 국기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요. 이런 헌정 질서를 수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파괴하거나 불복한다는 것은 결국 국기 문란 행위하고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지금 인용됐든 기각됐든 어느 층이나 그건 적용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통합과 포용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헌정 질서에 대한 어떤 훼손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엄중하게 물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하나 더 붙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예. 그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오늘 입장 표명이 없으면 과연 주말에도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 물론 이제 승복이라는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자신의 승복 문제는 다른 거겠죠. 그러나 이제 정치인 박근혜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기 자신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이런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바로 그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갔던 분들이라든가 예.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내용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이번 현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저는 국가의 혼란을 막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오늘 탄핵 인용 후에 한광옥 실장 등 참모들을 만나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입장을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네. 한 것 같아요. 메시지도 따로 낼 계획이 없고요. 지금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법정 재판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게 정말 저는 이게 우리 반만년 5천년의 최대 사건을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총칼이나 투표가 아니고 정말 이게 재판으로 국가 최고 지도를 바꾼 건 처음이잖아요. 예. 이런 사건에서 이게 저는 대통령이 뭔가 이게 그 메시지를 내서 일단 이게 그 승복의 메시지. 왜냐하면 이게 그 법치주의 최후 보루가 헌재 아닙니까? 예. 이걸 갖다 존중 안 하면 정말 이게 국론이 완전히 양분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승복의 메시지를 내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왜 당장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 헌재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국민적 상식 수준에서라든가 그동안에 드러났던 여러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예. 합리적인 입장 표명을 전혀 안 했던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특히 전기체 TV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모든 사실을 부인했고 예. 자기 자신이 3번이나 사과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는 결국 국정농단의 대통령 권력 사적 남용을 했다라는 것으로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 그리고 이제 선출직으로서 대통령인데 현재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 오늘 선거가 인용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깝고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도 불행한 사건이 아니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전 대통령이 좀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 그 결정문 서두에 예. 소장 권한대행이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이건 역사의 법정 앞에 선 재판이다라고 우리 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중대한 어떤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갖는 그런 거라면 대통령의 의사 표현이 분명히 필요하고 예. 사실 아까 저희가 의논했던 것처럼 사실 대통령의 중대한 탄핵 사유 중에 하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대국민 담화에서 본인이 검찰과 특검 수사 아주 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하고 예. 전혀 임하지 않고 사실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이랬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제는 좀 국민 앞에 그런 좀 제대로 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사과하는 모습이 좀 보여줘야 이 역사적인 법정 앞에서 파면을 받은 그런 어떤 피청구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정미 소장 대행이 머리에 이제 헤어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장 도구를 이렇게 2개를 미처 떼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도 박 전 대통령하고 좀 대비되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세월호 당시에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후 7시간 행적이 불분명했고 나중에 뭐 머리 올리는 것 때문에 뭐 몇 시간 또 늦으신 거에 비해서 예. 사실 이정미 소장 권한 대행께서는 뭐 예. 사실 그렇게 나오셨던 이유는 아마 차량 안에서 머리 손질을 하다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두 분이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으니까 예. 뭐 그런 측면에서도 대통령이 좀 진지한 사과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오늘 헌재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것은 결정적으로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게 그 다른 사유는 아니라 했고요. 예. 저는 이게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요. 더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이게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면 헌법 질서가 훼손이 됩니다. 예. 근데 이걸 대통령이 바로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우리게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예. 오히려 이게 그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오히려 방해하고 또 이게 은폐하고 또 이게 약속을 이게 출석 도움도 안 주고 저는 이게 오히려 이 후의 과정이 예. 오히려 이게 더 탄핵 사유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소식을 최순실 씨가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들어보니까 통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감옥 안에서요? 예, 그 재판정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물만 들이키다가 나중에 장쇼 씨 입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통곡을 했다고 하더라 이런 반응이 좀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은 사실상의 공동체다, 예. 경제 공동체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인연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것은 예. 경제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고 이런 측면들이 이제 사실상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 대포폰에서도 나타났지만은 그 상당히 문제가 됐던 작년 하반기에도 100여 차례 이상을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하고 통화를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후에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냐, 재해석하냐라는 것은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겠지만은 예. 그러나 하여튼 현직 대통령이 국민의 주권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문제에 대해서 예. 이 문제를 그 헌재와 국회에서 확실하게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는 여러 가지 충격과 어떤 그 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제는 다시는 이러한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깊은 고민과 정치권의 어떤 대안적 해결책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헌재가 이제 미르와 케이스퍼스 재단 이 두 재단 얘기 그걸 얼개로 해서 이제 길게 이제 파면 사유를 설명을 했는데 말이죠. 이 두 재단이 결국에는 최순실의 어떤 사익 추구를 위한 재단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걸 이제 좀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파면 사유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네, 그렇습니다.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에 원래 저희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문체부 공무원들 그 사퇴 종용하고 예. 좌천성 인사, 그런 임명권 남용 이런 부분, 또 뭐 블랙리스트라든지 또는 뭐 세월호 부분 이런 부분에 사실은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그런 예. 부분은 사실 헌재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 대신에
오히려 지금 최순실이 사실상 국정을 농단했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공동정부 아니냐라고 예. 할 정도로 대통령이 모든 기밀 문서들을 최순실에게 넘기고 또 의사를 교환하고 예. 또 그리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뭐 재단도 설립하고 또 각종 뭐 WK니 무슨 플레이그라운드니 하는데 이익을 몰아주는 이런 형태가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예. 사실상 사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준 그러니까 예. 결국은 권력을 사유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결정적으로 파면 사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제가 싶습니다. 보기에 이 부분이 상당히 절묘한데요. 예. 예를 들어 이게 그 헌재에서 판결할 때 그냥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그 형사법적으로는 좀 중립적인 표현으로 애매하게 표현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뇌물이다 특검처럼 또 이게 우리 검찰처럼 이게 강요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범죄로 봐버리면요. 예. 이게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이 무죄가 되거나 이럴 때면 이게 정당성에서 엄청나게 나중에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익 추구를 지원해줬다. 이건 이게 나중에 어떤 그런 물론 재심사는 안 되겠지만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유무죄가 갈라졌을 때 그런 이제 혼란을 막기 위해서 형사법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단지 그 헌법 위반으로 바로 그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그다음에 법치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판시한 거죠. 예, 재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교수님 이 재심이 사실상 뭐 성립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거죠? 재심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현재는 그냥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인 성격인데 예. 그동안 그래서 재심 허용 여부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소는 그 5가지 심판 절차에 따라서 뭐 인정한 경우도 있고요, 예. 뭐 부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아주 최근에 그 통진당 사건 때 예. 재심이 허용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다만 재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적법하지 않다라고 해서 각하를 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탄핵 사건의 경우에도 과연 이제 재심이 허용될 것인지 여부하고 과연 이제 탄핵에 대한 재심이 청구가 됐을 때 과연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그 적법 요건을 문제 삼는 이유는 결국 8인 체제인데 예. 뭐 헌재법에 7인 심리 정족수가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예. 그거는 뭐 그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만 이게 덧붙이면요. 예. 재심에서 아까처럼 이게 그 구성이 잘못된 게 재심 사유 되는데 그건 이미 판단해 버렸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재심 사유는 새로운 증거가 놓여야 되는데 이 증거가 신규성과 명백성을 갖춰야 돼요. 이 말은 이게 재판할 때 없던 신규 새로운 증거가 요것만 보면 완전히 기존 판결을 뒤엎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놓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뭐 아까처럼 뇌물이다 했는데 뇌물이 무죄가 되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신규적인 명백한 증거가 놓일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재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앞법원에서 좀 언급을 길게 했는데 말이죠. 이건 이제 뭐 사실상 이제 기각을 한 셈 아니겠습니까? 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에서도 그 대통령은 취임 시에 이제 취임 선서를 하게 되는데 예. 그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헌법을 수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서를 하는데 예. 헌법재판소는 이것도 이제 헌법적 의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 부분은 이거는 사실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탄핵 판단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의 주요 요지였고 예. 아마 이번 사건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다만 이제 이진성 재판관과 김희수 재판관이 이 사건의 비중에 비추어서 예. 앞으로 대통령이 이런 중대한 어떤 국가적 재난에 닥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적어도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사실은 확인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분의 이제 보충 의견이었습니다. 예. 예. 8인 재판관 결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8인 재판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심리 정족수가 7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 뭐 과거에 뭐 그 이정미 재판관이라든지 그 일부 재판관들께서 그 한 1년 2개월 동안 그 8인 체제가 됐을 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뭐 헌재의 결정의 효력을 다툴 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간 8인 체제, 7인 체제로 가는 것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뭐 일시적인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일단 장기적인 공석이 위헌이고 그리고 그런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린 결정 자체는
어떤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것이 그때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오늘 그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날이어서 조금 뭐 민감한 얘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오늘로 대통령직을 이제 잃게 되고 불소추 특권도 이제 잃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게 아마 예. 검찰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요. 저는 이게 원칙대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게 DJ 때는 왜 대선 기간이라고 2달 동안 수사를 유예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당사자가 DJ고 신분인데 지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어차피 대선 주자는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예외를 둘 이유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처럼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한 거고, 예. 지금 이게 그 뇌물 준 이재용 회장이나 다 구속 상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그 무한정 대통령에 대해서 늦출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이게 어차피 뭐 이렇게 탄핵까지 된 거, 어차피 이게 법과 원칙 아닙니까 이번 판결이. 예. 따라서 이게 검찰도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물론 이제 구속 불구속은 여론에 따라 여러 가지 좀 고려할 요소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그 원칙대로 기소는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2달의 유예를 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정론이나 이제 대선 국면에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60일 내에 이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속도 조절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게 그 정치적 고려고요. 예. 이게 차기 정부 검찰에 큰 부담을 주거든요. 예. 오히려 이게 저는 말끔히 이번 정부에서 떨고 가야지. 그럼 이게 새로운 정부는 또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 하는 거는 맞지 않고 아까 말했지만 이게 뇌물 준 사람하고 형평성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진실 규명 차원에서도 이재용 회장은 이게 어차피 3개월 이내 재판 끝내야 돼요. 특검이 기소한 거는. 예. 그럼 이게 이번에 같이 기소해서 같이 재판을 받아야만 진실 규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얘기가 상당히 지당하고 온당하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과연 정치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 현재 이제 황교안 대행이 지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고 예. 그 하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연속상으로 우리가 평가되고 있는 황교안 체제에서 예.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아니면 뭐 대면 조사도 하고 구속하고 예를 들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검찰에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러한 부담을 과연 검찰이 안을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2달 안에 이제 대선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예. 근데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라든가 구속이라든가 수사는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예. 이런 측면을 야권이나 여권이나 여러 가지로 저울질하기 때문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물론 원칙적으로 분명합니다. 당연히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예. 기소할 건 기소하고 예를 들면 수갑 채울 일이 있으면 수갑 채우는 것은 맞는데 그러한 정치적인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예. 반면에 이제 우병호 전 수석이라든가 예. 그리고 이번에 오늘 헌재에서 나왔던 롯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롯데 그래서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 예. 예를 들면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현 중앙지검에서의 특수본에서 상당히 네.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기업들도 이제 많이 좀 긴장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오늘은 퇴거하지 않는다고 해요. 삼성동 사저가 뭐 난방 점검 뭐 준비가 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예. 것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 경호 문제 이게 경호 문제도 크고요. 있군요. 옛날에 이게 그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 하야할 때도 한 이틀, 2, 3일 정도 시간을 줬거든요.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호 문제하고 이제 시설 수리 이런 것 때문에 주말까지는 좀 유예를 주고 아마 이게 다음 주 초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거와 관련한 뭐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다면서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없지만 법리적으로는 자연으로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선고 적시 효력이 생기니까 원래는 이게 나가는 게 맞죠. 예, 네. 이 저 파면이 되면서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이제 박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경호 경비 빼고는요. 예. 모든 예우가 이게 박탈되고요. 지금 연금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이게 그 비서관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 제한되고 그다음에 국립묘지 안장 문제. 아까처럼 가장 중요한 행사소추 문제. 그러니까 경호 경비 빼고는 모든 게 박탈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검찰에 소환됐을 때에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죠. 정신 자연인인데요. 예. 네, 검찰에 소환장 발부하고 예를 들면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당연히 예. 그것은 자연으로서 응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파면이 이루어진 날이니까 오늘 나온다는 문제는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특히 주말을 계기로 해서 예. 자신의 자택으로나 또 다른 데로 가서 청와대를 비워주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에게 그나마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일정이 상당히 이제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5월 9일 대선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러면 이게 그 법에 보면 이게 60일 이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5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게 5월 초는 또 연휴가 많잖아요. 예. 저는 이게 5월 9일을 확정적으로 봅니다. 그 확정 언제까지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20일까지는 그건 이게 50일 공고 기한이니까 바로 이제 황교안 권한 대행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마지노선으로 선고해야 될 날짜가 3월 20일 정도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50일 그렇죠. 전이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네. 그렇죠. 예. 10일 내에 해야 되니까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향후 어떤 행보를 가질 것인가도 사실 굉장한 관심인데 일각에서는 뭐 예전처럼 집거를 할 것이다 혹은 좀 집거 이후에 보수의 아이콘이 또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관측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예. 사실상 역풍이 불면서 보수층이 재결집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한국당의 관계자들이라든가 친박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뭐 분위기라든가 저는 일주일 분위기를 앞으로도 분위기를 봤을 때도 저는 그런 일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헌법 헌재에서 최고기관인 헌재에서 헌법의 최고기관인 헌재에서 확실하게 전원 일치로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 문제를 등한시하 뭐 배척하고 배치하고 그래서 박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헌재 판결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세력을 결집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다른 경우의 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제 그 보수층들이 기존의 보수층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대선 국면을 맞아서 혹시나 뭐 급진정 개혁 세력이라든가 뭐 진보적 개혁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은 보수는 완전히 이제는 대한민국 땅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위기감들. 그리고 보수층들이 이제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위기감들이 작동하면서 실제로 TK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들의 재결집 요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동정심에 입각한 재결집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퍼센트는 적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의 역할, 또 한국당이 어떤 식으로 또 분화할 것이라는 문제,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둘러서 좀 얘기되고 있는 형편인 것이죠. 예. 예. 자, 뭐 이제 지난 10월부터 보면은 뭐 반년 가까이 이제 이 국면이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헌재 결정 이후에 이렇게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이어졌고 이제 반대하는 집회가 좀 격렬하게 경찰과 부딪히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 예. 오늘 이정미 소장이 선고 직전에 좀 오늘 선고를 계기로 뭐 이런 혼란이 수습되길 바란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좀 이런 좀 혼란을 수습하고 이제 하나로 가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헌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뭐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이제 그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해 주는 것이고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뭐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뭐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 예. 집회의 자유가 언론 이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갑자기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화해하고 무슨 뭐 허그하고 한다는 것이 그게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는 서로 이제 감정 정리가 필요할 시간이 있고 예. 일정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면은 이제 서로 이해하고 또 하나의 뭐 이 국가 안에서 이제 또 그런 화합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뭘 인위적으로 또 이렇게 막 조급하게 화합과 뭐 통합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이게 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예.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안에서 또 합의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찾아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게 그 오늘 그 결정문에 가장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는 헌법이고, 그다음에 그 헌법을 만드는 힘의 원천은 국민이다. 저는 이게 이 판결이 오늘 그 결정이요. 국민주권주의, 정말 이게 법치주의, 민주주의 이 소중한 가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에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더 진보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오늘 하여튼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역사적 결정이고 예. 그리고 또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결정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가 문제가 되겠죠. 향후에 이제 대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대통령이 뽑히지 않도록 예.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요. 그리고 투명하고 또 공개적이고 또 검증될 수 있는 후보가 그런 장치, 제도적 장치, 또 권력이 너무나 제왕적으로 집중되지 않고 예. 좀 더 분산되면서 민주주의의 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이번 탄핵 파면 결정에 따른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보완책이라든가 또 예. 그것이 바로 저는 국민의 통합과 포용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길이다.
그런 점들이 좀 정치권에서 숙고하고 오늘 정세균 의장이 이것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같이 책임져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치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앞으로는 그런 과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유용화 와이튼 객관 해설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을 지내신 이준일 고려대 교수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